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내일 손준성 검사를 재소환합니다. 네, 11월 2일 날 13시간 정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첫 번째 조사였고요. 내일 다시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뭐 보도상으로는 뭐 정확하게 제시한 게 없다. 그래서 뭔가 확인한 게 없다 이런데 저는 좀 달리 보거든요. 예? 이건 증거가 다 확실히 있어요. 더 제시할 것도 없고. 손준성 보냄 등등. 그거는 뭐 누가 봐도 확실한 거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부인했던 건데 최근에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 혹시나 더 자료가 있는지 해가지고 기소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난번 불렀을 때 조사한 것 이외에 더 나올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예. 이제 기소는 해야 되니까 기소하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죠. 제가 검사라면 예. 뭐 저도 군 검사를 좀 했었고 예. 마지막으로 기회 주겠다. 어떻게 얘기할래 말래. 그런 거 차원에서 불렀지 않을까 저는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 그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냥 객관적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는 저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성명불상의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냐. 압수수색했었죠. 대검 감찰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에 불렀을 때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기 전이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부를 때는 뭔가 추가로 뭐 압수수색 결과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뭐 그걸 제시할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검에서 압수수색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유의미한 증거로 보이는 건 일단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했던 3명이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 공용 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대검 대변인들 같은 경우 권순정 부산지검 지금 서부지청장 등등은 이게 적법 절차 문제를 삼고는 있습니다. 예. 이제 대검 감찰부에 이미 제출 형식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당시 사용하던 그 공용 휴대전화가 제출이 됐는데 어떤 동의나 영장 없이 이걸 포렌식했다. 예. 그리고 그걸 대검 감찰부가 갖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공수처가 하면서 그 자료를 가져가 버리니까 이건 영장주의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런 좀 타당해 보이는 측면은 있고요. 일단 공수처가 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증거물을 토대로 손준성 검사를 좀 압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공영폰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예, 뭐가 나왔는지 또 공용폰으로 뭔가 부적절한 증거를 과연 남겼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이 바뀌면 그러니까 휴대폰은 한 대인데 네. 사람이 바뀌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용폰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다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네. 포렌식에도 별거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몇 번 바뀌었기 때문에 포렌식을 몇 번 전에 가야 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인권 침해를 받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수사 받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 4명이 좀 문제가 있다면서 진정을 넣었는데요. 뭐 소환 좀 문제였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됐는데 특히 면담 요청했는데 주인 검사 면담 거부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마라. 이 비상식적인 언행을 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 두 분도 변호인 선임돼서 같이 함께 갈 때 있잖아요. 네. 피해자들이랑. 다 같이 가죠. 뭐 피고 하려고 이제 예. 저희도. 근데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정말 비상식적 언행입니까? 아니요, 하려고요. 이제 무조건 이제 검찰 조사 받으러 가고 좋은 걸 하려고. 그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 제가 조롱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예. 정말 좋은 뻔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국가인권에 진정을 하고 이랍니까? 조사받으러 간 사람이. 검사들이 피의자나 피고발이들에게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말은 어떻게 뭐 이 평상시 정도는 합니까? 할 수 있고 이게 뭐 타당하지 않다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 정도를 하는데 저는 공수처가 이렇게 언론 주목도가 높고 현재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면 아마 저는 손준성 검사가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라고 좀 인격적인 모욕을 받았다라는 그 진술은 가공의 진술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굳이 꾸며내지도 않아도 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공수처가 좀 더 정치하게 수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좀 짙게 남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검찰도 예전부터 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많은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특히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는 네. 그동안 우리 검찰의 조사 행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공수처에 이걸로 인권 인정을 넣는 게 조금 오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사님들 이제 들을 것 같은데
검사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휴대전화 일단 버리고 막 걸리더라도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고 내 거 아니라 그러고 소환 일정 최대한 늦게 가고 변호사 데리고 가가지고 눈 동그랗 뜬다고 이렇게 뭐 하면 진정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예. 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인권 침해 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사실 맞습니다. 사실 뭐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겠다라고 해서 각 검찰청에 뭐 인권 수사 뭐 관련해 가지고 진정을 넣을 수 있는 부처가 생겼는데 그것을 특히 검찰에 계셨던 뭐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 더 이걸 이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고 아, 괘씸죄. 예, 수사를 받는 이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검찰과 각을 세우는 걸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일반인이라면은 보통 택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선택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조사를 못 하죠. 눈 동그랗게 뜬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아니 그거를 진정을 넣을 것 같으면 조사를 조사 눈도 안 마주치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 조사 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예.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를 자꾸 딴 길로 자꾸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유미 변호사 말에 제가 동감이 되는 게 제가 만일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검찰이 나한테 해서 네. 기분이 좀 나빴다. 나쁠 수는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이거 인권이 진정하면 이 수사를 뭐 바로 나한테 구속돼요. 안 좋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못할 것 같긴 안 하네요. 하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잘 사람들은. 선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좀 미움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좀 호소하고 싶고 내 진술을 좀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대상이 검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기소를 독점하고 있어서 일반 피의자들이 검찰을 상대로 뭐 인권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보기는 드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준성 씨는 재소환돼서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김웅 의원 재소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김웅 의원도 뭐 한 차례 정도는 더 부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소는 아마 수순인 것 같고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구속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아마 시간적 여유는 비교적 구속 사건보다는 좀 있고 그렇다면 좀 입증할 사실관계들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김웅 의원의 재소환도 사실상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이 정정식 의원. 일단 공수처가 정정식 의원의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하는데 정 의원도 직접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정점식 의원이 그 당시에 어떤 자유한국당의 법률위원장 본인이 또 이제 법률가 출신이기도 해서 한데 이 부분을 뭐 조성은 씨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사실상 이 당내에 있는 법률위원회에 활동하는 변호사에게 사실 기계적으로 좀 넘겨줬다. 나는 그러니까 가교 역할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의원실 압수수색 이후에도 별다른 뭐 뾰족한 더 관여했다는 증거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직 의원이라는 점 기타 등등의 사정을 종합했을 때 소환 조사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추가로 입건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일단 지금 뭐 4건인가로 입건이 된 상황인데요. 예. 공수처는 검찰과 다르게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이 이제 들어오면 자동으로 입건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화되는 건데 공수처는 일단 그 공수처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건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어서 사건화할 사건들을 분별해서 입건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세행이라는 어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곳에서 지난 6월에 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4개월 동안 좀 지켜보다가 이거는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한번 들여다보겠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기점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지난달 14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직을 이용해서 사실상 뭐 채널A 사건의 감찰도 무마하려고 했고 더더군다나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도 아예 그 재판부가 행정법원의 재판부가 이거 위법적이다라고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분석한 이후에 이거는 아무래도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 수사를 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 건에서 만일 이것도 기소하게 되면 네. 장 변호사 말처럼 이거는 뭐 다른 재판부이긴 합니다만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약간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예. 행정소송에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 그 이전에 불기소했던 것을 다시 판결문을 검토를 한 다음에 기소를 했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라고 본 것 같아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라는 그 부분 같은데요. 영국 차장이 뭐 직접 한다면 판사 출신입니다. 상당히 이런 것들 많이 했을 거로 보고 저는 이
판사 사찰 직권남용죄는 조금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기소는 가능하다. 그게 아니면 사실 입건할 이유도 없거든요. 예. 불기소하기로 한 걸 입건할 이유는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 나머지 모해 한명수 뭐 이런 사건들은 지금 좀 끝날 것 같아요. 공소시효 만료가 돼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하기 때문에 한명수 모해위증 요거는 뭐 없거나 좀 끝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모해위증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 검찰이 그거죠. 재수사 그게 불기소됐습니다. 네, 그것도 스토리가 상당히 긴데 네. 이게 2003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단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계속해서 이 각을 세웠던 그 정대택 씨랑 분쟁이 이제 첫 개시가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송파 스포츠센터에 채권 투자를 해서 53억 원의 이익금을 남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5대5로 약정하기로 한 약정서까지 썼는데 그래서 이 5대5 중에 남은 절반은 나한테 달라라고 이 정대택 씨가 소송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백모 씨라는 증인까지 나와서 이거 강요에 의한 거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예.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 백모 씨가 사실 그 장모 최모 씨가 나한테 부탁을 하고 막 읍소를 해서 내가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까지 했는데 일단 장모 최모 씨는 그 정대택 씨를 상대로 아니다 이 약정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굉장히 뭐 겁박을 하고 내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것이다라고 해서 형사 고소를 했고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이 일치되는 증언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 백모 씨라는 사람이 내가 어떤 부탁으로 번복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서 한 서울의 소리라는 그 매체의 대표가 이거는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이 모해 위증 그러니까 이 장모가 법정에 나와서 강요를 받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봐달라. 라고 했고 계속 이 기각이 됐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고에 재항고를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대검 승인을 걸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복잡한 건데 일단 네, 복잡합니다. 동업을 장모하고 정대택 씨가 함께 했는데 네. 그럼 이득금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나눠야죠. 그런데 이 정대택 씨 주장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자기 혼자 이득금을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백 씨를 회유해서 내가 아파트를 한 채 줄 테니까 당신이 이거 조작했다고 이야기해달라. 네. 그래서 백 씨가 1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2심에서는 아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회유당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모하고 백 씨가 짜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최종 불기소됐으니까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끝난 사건이 됐네요. 끝났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백모 씨는 지금 사망한 상태니까 네. 이거 증거 같은 게 네. 불충분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지금 누구라도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불기소한다는 게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기소하기에 합당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기소해서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기소를 못하는 거니까 막 그런 의미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면 될 것 그럼 이 같습니다. 사건에서 윤석열 후보의 아내 이름도 등장은 합니다만 네. 돈을 뭐 백 씨한테 그렇죠. 줬다 안 줬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불기소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최은순 씨 거는 이거 말고 또 있죠? 지금 재판 중인 것도 하나 있고요. 지금 위조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불법 요양시설 네, 2심 불법 재판 진행 예, 중입니다. 그것도 있고. 네, 2개가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이 사건에 지금 의혹을 받고 그렇죠. 있는데 근데 중요한 사람이 지금 사실 도주 중이죠. 잠적했어요. 예. 이모 씨인데. 근데 이제 이 사건도 좀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범을 특정을 했어요. 주범은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 권모 씨입니다. 이름 뭐 공개하기 좀 그래서 권모 씨인데 이 권모 씨가 직접 뭐 선수도 만들고 작전 같은 거 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 특정을 한 걸로 보이고 예. 이 권모 씨가 시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 건데 그 중에 이제 이모 씨가 중요한 사람인데 예. 이모 씨하고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특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가 이모 씨한테 어쨌든 돈을 건넸고 맡기고 계좌도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모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바로 도주를 했는데 도망가버렸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은 상태고 이 사람을 잡아야 김건희 씨도 소환 조사하고 그렇죠. 수사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권 회장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지금 기소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모 씨가 김건희 씨 일들을 해줬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근데 이모 씨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이모 씨의 자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모 씨가 잠적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로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적을 하면 수배를 내리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지명 수배 네, 내리고 됐을 사실 겁니다. 사건 관련해서는 뭐 기소 중지 등등으로 사건을 사실상 이제 중지를 시키는데 이것은 사실 기소를 할 수 없겠다는 것과 진배가 없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분명히 좀 찾아내야 되고 김건희 씨랑 그 장모 최모 씨가 쩐주 역할을 하면서 개입했다는 뭐 IP 흔적 등을 종합했을 때는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의 소환도 임박했다 이런 분석 기사들도 나왔었는데 이 연결고리가 갑자기 중간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수사 동력도 좀 잃게 되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그 인신을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현대 사회에서 참 사람 잡기는 정말 쉽거든요. 뭐 CCTV, 휴대폰, 너무 많아요. 신용카드. 막 이 사람이 뭐 이건 예입니다. 살인범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잡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 또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는 사람도 금방 잡아내잖아요. 예.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간에 휴대전화든 뭐든 쓰게 마련이고 연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든지 뭐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 선거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거든요. 뭐 3월 9일까지 도망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제대로 이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한다는 게 맞나 싶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배됐으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아무나 잡아도 되겠네요. 잡으려고 한 의지가 좀 강해야 되겠죠. 예, 그리 대장동 사건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팀에서 이게 대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코로나 확진 부장 검사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이 되면 코로나 확진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되잖아요. 근데 수사를 못하지 그럼. 문제가 뭐냐면 구속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하. 10일 플러스 10일에 연장하면.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불구속이면 뭐 좀 자가격리하고 좀 쉬었다가 하면 되는데 그 10일 안에 뭘 해야 되고 또 10일 연장한 다음에 기소를 하자면 풀어줘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구속은 됐는데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찾으려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뭐 김만배라든가 이런 김만배하고 사람들. 나무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뭐 며칠간 쉬어버렸는데 일단은 일정 좀 쉬었다가 이제 음성인 사람들은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는 시간이네요. 네, 상당히 촉박하죠. 사실 영장이 발부가 되고 거의 직후에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원칙상으로는 10일밖에 못 때리고 있다 보니까 바로 소환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주말을 사실상 뭐 날리게 된 거죠. 뭐 계속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속된 이후에 나흘 만인 어제 오후 2시에 소환 조사가 진행됐는데 지금 뭐 부장 검사도 걸렸다는데 뭐 부장이 직접 수사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지휘를 내리고 지시를 통해서 이제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데 그 자리가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검찰도 10일 플러스 10일까지 이 인신 구속이 가능하니까 일단 영장을 좀 연장해달라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당연히 영장 신청을 할 것 같고요. 연장 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연장 만료일은 22일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 뭔가 공소장에 담을 사실관계들을 탁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아니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하. 검찰로서도 좀 답이 없어 보입니다. 자, 유동규 씨의 재판은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검찰이 재판을 미뤄달라고 그랬어요? 네, 원래 예정된 공판을 미뤄달라는 하는 거는 변호인 측에서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인 선임할 때 하기도 하고 변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긴 하는데 검찰이 이렇게 변론 변경이나 연기 신청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어쨌든 간에 추가 기소했던 배임죄 등이 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뭐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기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천대유 측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로비금 2억을 건넸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네, 뭐 지금 뭐 유한기, 유동규 계속 뭐 나오는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뭐 유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뭐 상당히 실세였다라고 뭐 하는데 지금 화천대유에서 박용수 특검의 인척에게 100억 원이 흘러 들어간 내역이 있습니다. 검찰이 포착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측에서는 뭐 정당한 분양 대행에 대한 대가였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분양 대행의 대가치고는 상당히 많고요. 예. 그 일부인 2억 원이 이 민간개발업자들이 사실 그 당시에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외형을 갖춘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의혹의 또 부분이고요. 이 2억이 그럼 어디 쓰였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과를 하기 위해서 뭔가 로비 자금 등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얘기한 거 보면 2015년, 14년이거든요. 이거 눈여겨봐야 날짜를 봐야 됩니다. 뇌물 공여는 그 공소시효가 뭐 7년, 5년 좀 짧아요. 어허. 그 뇌물 받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좀 추측할 수 있는 게 본인들은 처벌받지 않고 받는 사람 처벌받는 것 그런 위주로 자백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2억 원. 네. 그런데 뭐 장윤 변호사 말처럼 100억이 건네간 것도 있고 50억이 건네간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은 왜 소환 조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거가 더 빠른. 자기 눈에 보이는 것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배임을 찾는 그쪽으로만 계속 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2억은 2000 몇 년 아주 오래된 일인데 이걸 갖고 지금 그거 증거 찾는 것보다는 당장 눈에 띄는 곽상도 50억은 그냥 바로 그냥 잡힐 듯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박영수 돈도 마찬가지고요. 원유철 부인 그 건도 마찬가지고 그건 돈이 가 있는 건 확실하고 대가 관계만 찾으면 되는데 뒤로 지금 가가지고 엉뚱한 건 아니지만 어려운 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또다시 이 유동규 씨가 체포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한 사람이 최측근 말고 한 명 더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했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뭐 동아일보가 단독했었는데 뭐 나오기도 했고, 정진상 부실장이 바로 보도 직후에 통화한 건 맞는데 사실 왜 그랬는지 좀 경위 파악을 위해서였다라고 뭐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지사가 사실 정진상 부실장 말고 다른 또 제3의 인물이 있다. 뭐 정진상 부실장보다 더 급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인사다라고 하면서 다른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원희룡 후보쯤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누구를 특정해야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한 명 더 있다고 하니까 김남준, 김현지, 김용, 다 문제됩니다. 심지어는 김혜경 이름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러다 보면 일파만파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나름 취재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기했겠죠. 예. 김혜경 여사도 아니라고 발작 뛰었다는 건데 최근에 오늘 좀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네, 넘어졌다. 김혜경 씨가 네. 뭐 이런 스트레스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원희룡 지사가 전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특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특정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요. 전화를 녹음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전화했던 것밖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전화했다라는 증거밖에 안 돼요. 예. 못 자라고요. 예.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예. 그 당사자는. 뭔 의미가 있어요 법적으로. 뭐 그냥 전화하면 뭔가 원희룡 지사 주장하는 건 뭔지는 알겠지만 네. 특정도 하지 않고 그때 누가 또 전화했다 하더라. 그게 과연 법적으로 이 배임죄를 밝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SNS에 지금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혜경이라고 하니까 네. 진중권 씨가 그걸 또 리트윗하면서 원희룡 지사가 이야기한 게 이건가 싶다. 이렇게 다 추측이거든요. 이게 좀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대권 후보까지 하는 사람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본인은 조금 책임을 안 아쉽죠. 지려고 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습니다. 내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자백을 압박받았다, 회유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대검 감찰부로 이첩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아니 그 범죄자가 진정만 넣으면 수사팀 감찰하게 되는 게 이게 선례로 남는 게 너무나 끔찍하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법무부가 뒤늦게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지금 와서 들여다본다고 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어렵겠죠. 뭐 실체를 되죠. 바꾸거나 네. 그러기는 참 어려울 거고, 다만 그 수사 과정 중에 뭔가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방점을 맞춰서 볼 것 같습니다. 과정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아까 저희도 뭐 인권위원회 얘기하면서 손준성 검사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수사받을 때 인권 침해가 사실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당히죠. 예. 예. 사실 검찰이 약간만 윽박질러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변호사가 위축돼요. 옆에 제가 재진 사람도 아닌데 벌벌 뜹니다.
예? 제가 죄졌습니까? 예. 근데 뭐 최근 들어서 뭐 정치권 수사에 관련해서는 그냥 뭐 어떻게 협박 회유 이런 것도 있.